혼란형 애착의 모든 것. 혼란형 애착은 어디에서 오는가? 1부고 2부는 그래서 성인기에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여기서는 좀 다른 애착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혼란형 애착이 그래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해서 깨지는가? 4, 5번은 관계에 대한 얘기. 관계, 성, 친밀감. 그리고 변화.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7, 8번은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부작 정도 되지 않을까. 애착의 기원. 혼란형 애착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평범한 가정에서도 혼란형 애착이 생길 확률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란형 애착인데 무조건 부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반대로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모였어도 내가 혼란형 애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극심한 부모에게서 혼란형 애착의 자녀가 생기는 경우는 한 8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이지. 분명히 영향 요인으로 볼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이진 않다. 라는 거지. 어떻게 발생하나? 기본 원리부터 들어가면 이 모든 아기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모 곁에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다가가고 그거를 이제 근접 추구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부모에게 다가가야 살아남는 거야. 아이의 어떤 근접 추구, 생존을 위해서 부모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동들이 양육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애들의 애착 시스템이 약간 고장난 상태처럼 작동을 해버려요. 그게 부모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안전과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양육자가 겁을 주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근데 이런 것도 아이의 어떤 예민한 기질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농담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기질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거를 공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아이에게 어떤 부담을 떠넘기거나 그런 거. 한편으로는 보호자인데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이의 뇌에서는 도망, 그리고 매달림, 이 불안. 이게 동시에 머릿속에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뇌 자체가 다르게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다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혼란형 애착인 사람을 나르나 아니면 소시오패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갑자기 막 애정을 얘기하고 갑자기 관계를 단절시키는 식으로 어떤 관계를 좀 밀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전략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본인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아이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해도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안전한 세상에 살게 돼. 그러면 애착 행동이 일관성을 잃겠죠. 그리고 상충되는 감정이 동시에 폭발하는 패턴이 형성돼. 본인은 에코일 수 있는데 본인을 나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보면. 아니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오해하는.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이 왜 수동적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어제 성 파트에서 배웠었거든. 오히려 진짜 어떤 나르나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럴 수가 있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도망치려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많으니까 불안을 자극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 다가가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원리를 잘 알고 한번 혼란형 애착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쉽죠. 실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런 애착을 만드는 어린 시절 환경 요인은 뭐가 있을까? 결국은 공포 기반 양육. 아이가 양육자를 볼 때 두려움의 표정을 자주 지을 때, 부모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형성돼요. 여기서는 지금 양육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육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애가 혼란형 애착이 된다는 건 아니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위협적인 언행, 큰 소리나 폭언, 예측 불가능한 분노, 아이 앞에서 서로 폭력과 갈등. 이거 뭐 이혼 숙녀 캠프의 한 장면 같지.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항상 경계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공포 기반, 항상 무서운 상태, 항상 전쟁터 같은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이가 혼란형 애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 없는 돌봄. 양육 태도가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친절했다가 어떤 날에는 아예 그냥 유령 취급했다가 어떤 날에는 화냈다가 이게 각각 변해. 애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을 해서든 아니면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든 그렇게 변해.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패턴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안전하다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회피형 애착, 불안 애착 이런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낯선 상황 애착 테스트를 했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애들은 부모가 갑자기 없어지면 불안해해.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해. 그리고 부모가 오면은 안심하고 다시 또 탐험해. 회피형 애착 애들은 그 반응이 적어. 근데 혼란형 애착은 낯선 사람이 있을 때 양육자에게 다가가다가 멈춰. 뒤돌아보다가 울면서 동시에 다가가기도 주저해. 접근과 회피가 반복돼. 본인도 혼란한 반응을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멈칫거리고. 그냥 양육자에게 가서 어떤 의지를 하는 것도 안 돼.
머리를 숙이고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행동. 이게 극심한 상태의 아이들, 이 애착 형성이 안 된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원숭이 실험에서 나타난 거였는데, 이제 원숭이들을 부모에게서 떼놓고 원숭이 모형들하고 지내게 해서 원숭이가 성장한 케이스는 원숭이들이 다시 원숭이 무리로 갔을 때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고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대요. 근데 사람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대. 저렇게 심정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이 두 시스템, 접근과 회피, 그러니까 혼란형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어, 내면이.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친해지면 불안해.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다가도 이유 없이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헌신적이다가 갑자기 관계를 손절해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진짜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모든 걸 수용해 줄 것 같고 막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안 돼. 손절당했어. 왜 손절당했는지 이유를 몰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혼란형 애착을 대하게 됐을 때. 그래서 파트너를 믿지 못하면서 동시에 강하게 의존. 극단적인 혼란형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못해요. 혼란형의 특성이 원래 감정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요. 여기서 친밀해지면 갑자기 불안하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 아, 나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혼란형이 아니야. 나르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까 했던 말이 그 말인데, 나르와 혼란형 애착의 차이는, 나르는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혼란형 애착은 여기선 명분이 있어. 감정에 따라서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가 아니고, 친밀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알면 이거 안 되겠는데, 뭔가 어떤 명분이 있어.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했다가는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이 상태에서 손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쎄해 등등.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친밀한 관계가 되면 겁을 먹게 되는 것도 혼란형일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이 좀 나타날 수 있죠. 좀 혼란형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강의니까 이런 감정의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아, 내가 그냥 불안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걸 내가 인지하면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 인지를 못해. 나르 부모한테 혼란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아까 봤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대응이 혼란형을 만든다고 하니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안정애착이었는데 청소년기의 영향으로 혼란형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애착은 계속해서 살면서 변하고, 실제로 아동기에 형성된 혼란형 애착의 퍼센트는 15에서 20% 정도고, 성인이 돼서는 40%까지도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막 대규모의 연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살면서 겪는 일로 혼란형 애착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믿지 못하면서 강하게 의존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 부모를 대하는 거랑 똑같죠. 이건 혼란형 애착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요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거를 좀 찾아낼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상처 아니면 행동 패턴이, 생존 방식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도출해내기. 근데 그게 1인칭으로는 안 보여. 자기 자신은 자기가 무슨 감정인지,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3인칭이 돼서 보면 보이거든요. 자기 자신은 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인지하지 못해. 내가 이런 패턴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겨서 또 똑같은 행동을 벌이는구나 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얘가 뭐가 문제를 했네, 얘가 나한테 잘못했네라고 생각해. 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얘가 문제라서, 내가 문제여서,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희생양이 있는 상태로 가지, 내가 이 패턴으로 인해서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인지만 해도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성을 잡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진짜 오래전에 했던 상담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할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히냐라고 했더니 자기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계속 쳐다본대.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자기를 어디선가 훔쳐보고 있다는 거야. 미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그 눈빛이 뭐냐, 그런 느낌이 있대. 요즘에는 우리 심리대화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진짜 많았어. 어떤 느낌을 믿고 그 느낌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해서 그 상대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근거에서부터 틀렸어. 미워하는 느낌이라니, 노려본다니, 그건 다 개인 생각이거든.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만 하려고 하면 거실에 있는 어머니가 시끄럽게 설거지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대.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내가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시끄럽게 하실까? 이게 1인칭으로서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이거 들으면 딱 뭔지 알겠죠? 아, 공부하는 게 힘들구나.
공부로 인한 압박감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거를 바깥으로 해소를 하고 주변으로 신경을 돌리는구나.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느껴지겠지. 내가 게임을 할 때는 설거지 소리가 안 들려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산만해져.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지. 그리고 어머니가 24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겠어요? 멍 때리고 있다가 설거지 소리면 저것 때문에 내가 멍 때렸구나라고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거를 본인은 확고하게 믿어요. 난 공부를 항상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설거지 했다고 믿어요. 절대 아니지. 그럴 리가 없죠. 옆에서 로봇 시켜가지고 측정했으면 그럴 리 없다. 너 지금까지 2시간 반 동안 멍 때렸음. 그리고 과거에 네가 게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도 어머니는 똑같은 데시벨로 설거지를 했음. 딱딱 나오겠지. 하지만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이런 케이스가 되게 잦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애착 회복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이지. 버림받을까 두렵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거리두기. 마음은 열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두렵고. 그래서 성인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이 때나 똑같은 거야. 상대방이 말해주고 조종해주려 해도 안 받으리죠. 당연하죠. 만약 방금 같은 어머니 설거지 얘기를 제가 아니 그건 객관적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했을 때 진짜 사람을 믿지를 못하네. 제가 똑같이 느꼈다니까요. 화를 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지. 나까지 적으로 규정돼 버릴 수가 있어. 혼란형과 불안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회피적인 부분. 양가적인 부분. 불안형은 혼란형의 특성과 회피형의 특성을 둘 다 나타내는 거예요. 불안형은 불안형만 나타나는 거고 회피형까지 나타나 버리는 게 혼란형인 거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해도 고치기 어려운 거죠. 그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혼란형의 특징이에요. 제대로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형은 아까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또 플러스가 되냐면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폭발하지. 나중에 죄책감을 가져. 근데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죄책감이 괴로우니까 또 폭발해. 반복이죠. 자책감이 되게 심한 유형이에요. 자책감을 또 외면하기 위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또 버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버리니까 자책감에 갖고 그 일이 반복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게 혼란형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비하가 깔려 있어. 혼란형은. 왜냐하면 나는 수용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수용받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누군가랑 가까워질 때 두려운 거야. 이거는 뭐 어느 게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 그래서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의심이 생겨. 그래서 테스트해. 이래도 나 사랑해? 이래도 나 사랑할 거야? 테스트해. 그러다가 상대가 떠나면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 오면 이래도 사랑할 거야? 반복이죠. 가면 붙잡고 오면 밀어내고. 낯설 캐릭터 중에 혼란형에 가까운 사람 꽤 있었죠. 근데 뭐 누구를 딱 말하긴 좀 그렇고 뭐 여러 인물들이 스쳐갈 거야 머릿속에.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애착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 불안형은 어때요? 아까 물어보신 대답이 되겠네요. 일단 친밀감이 높고 회피형은 친밀감이 낮아요. 불안형은 친밀감을 너무 높게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근데 회피형은 친밀감이 낮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이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지 않죠. 뭔가 이런 일관적인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혼란형은 이게 동시에 나타나. 혼란형의 인정욕구도 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불안정 애착인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인정욕구가 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혼란형은 가까워지고 싶고 동시에 멀어지고 싶고 감정이 급변하고. 그래서 이 혼란형은 이게 인터뷰만 해봐도 캐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거 일이나 아니면 뭐 과거 연애사나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쭉 파고 들어갈 때 회피형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회피형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불안형은 제가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일관된 어떤 하소연이 있어. 꼭 하소연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혼란형은 처음엔 약간 회피형 같아. 잘 기억 안 나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했다가 근데 말이죠.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 좀 과장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혼란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워. 같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형과 인터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건드리면 확 터져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가 있지.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혼란형은 정서적 혼란을 그대로 막 표현하고 그 공포, 슬픔, 분노가 한 번에 막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 인지적으로도 혼란이 생겨요. 이게 상대를 처음에는 막 신격화해. 이상적으로. 진짜 이 사람은 나의 이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 막 엄청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근데 그 사람 쎄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양가 감정의 지속, 사랑과 공포, 의존과 회피, 배신과 의심 이런 게 그냥 항상 붙어 다니는 거야. 항상 그냥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퍼의 핵심 메시지는 혼란형은 아이 잘못이 아니다. 부모나 양육 등의 외부 환경이 위협과 보호를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생긴 생존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면 부모 잘못이다. 부모 탓하면 이런 혼란형 애착이 더 강해지는 거야. 부모 탓하라는 게 아니고 그랬으니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음을 나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스스로가 부여하고 그러면 나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애착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된 후에 뇌랑 신경계에 각인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러면 못 고칠 것 같잖아요. 아니야. 뇌 신경 가속성이 있어서 하다 보면 바뀌어. 그래서 치료적으로 시사점은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병적인 게 아니다. 공포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게 지금까지도 그 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생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접근은 비난이나 교정이 아니라 어떤 연민.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참 힘들었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도 내가 진짜 애썼구나.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때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일관된 관계를 내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해보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치료, 안전한 관계, 정서적 검증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면 기본적으로 더 이상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뇌가 다시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안정애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라도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칼럼은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 아이에게는 그러면 어떤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충돌을 했는가, 그 아이의 내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폴라니 애착은 그래서 애착과 공포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건데 근접 추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애착 시스템은 뭐야? 가까이 가야 안전하다. 공포 시스템은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신경계 자체가 상충된 생존 명령 때문에 야, 오른쪽으로 가야 살아남아? 왼쪽으로 가야 살아남아? 어디로 갈 거야?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살아남는데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살아남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 못 가. 멈춰버려. 그게 무슨 상태예요? 그게 프리즈 상태야. 그러니까 얼어붙은 상태야. 얼어붙은 상태가 나타나는 건 뭐가 원인이에요? 트라우마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혼란의 애착과 트라우마를 항상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외부의 큰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싸우거든요. 근데 도망치거나 싸우기가 쉽나? 그게 안 돼요. 회사에서 나한테 부장이 뭐라고 난리를 쳤어. 그럴 때 싸울 거야? 아구창 날릴 거야? 싸대기 때릴 거야? 못 때리지. 도망칠 거야? 갑자기 짐 싸갖고 탈출할 거야? 못 해요. 그럴 때는 정서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멈추거나 혼란되는 상태. 이게 혼란형 애착의 핵심인 거야. 안전추구와 보호자 회피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행동이나 어떤 정서나 신체 반응 자체가 다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불일치의 유형이 혼란형 애착을 만드느냐. 양육자가 어떤 날은 극도로 애정적이고 다음 날은 냉담하거나 분노하고 아이는 어떤 행동이 안전을 보장하는지 예측 불가능이지. 이게 아까 말했던 나르시스트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반응 패턴이 시시각각 변해. 응답성이 매우 높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유령 취급하거나 또다시 막 과잉 반응을 하거나 아이는 일관된 전략을 학습을 못해요. 배우지는 못하고 예민해지기만 하는 거야. 자기의 감정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 방향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감정 조절을 못해요. 양육자가 막 엄청 울거나 엄청 막 소리 지르거나 그래서 애들 앞에서 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 게 잦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아이에게 투사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기가 쉽거든.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배우자의 날카로운 눈빛이나 이런 것도 너무 싫어. 근데 아이가 그런 눈빛을 나한테 보내는 것 같으면 아이를 막 심하게 혼낸다거나. 기억도 못할 어린 아기 때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쵸. 원래 애착 검사는 기억도 못하는 어린 아기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아기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나온 게 애착 검사였어요. 그쵸. 그게 출발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랑 싸워놓고 아빠 닮은 나를 뭐라고 한다거나 이것도 같은 개념일 수 있지. 부모가 위협자가 되면서 아이는 안전기지가 없어져. 그래서 아이 앞에서 감정적으로 하소연을 너무 하거나 울거나 이것도 잦으면 안 돼. 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감정 폭풍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게 일관되면 괜찮아. 내가 뭘 하면 소리를 지르는구나. 이걸 알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스레인지에 손을 칸다. 위험한 걸 만진다 할 때마다 부모가 소리를 질러. 그건 괜찮아요. 일관된 행동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는 거? 부모도 사람인데 당연히 감정이 있다는 거 알지. 근데 그게 잦으면 안 돼. 애착 검사는 볼비 박사가 처음에 애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약간 제자격이었던 앤스워스 그 사람이 또 거기서 더 만들고 그래서 더 발전하고 그 뒤로 혼란형 애착이 또 정착되고 이러면서 4개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중독, 정신질환 이렇게 되면 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감정 폭풍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부모의 반응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안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정서 조절을 해도 생존하기 힘드니까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형 애착이 되면 혼란형 애착 아동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 첫 번째로 접근과 회피 동작이 뒤섞여 있어. 뭔가 낯선 사람이 왔으면 보호자에게 가가지고 안기고 싶단 말이에요. 가다가 멈춰.
안 가. 가서 안기진 않아. 가려고는 해. 근데 가다가 보호자 근처로 가는 것 같으면 멈춰. 그래서 걸어가다가 뒤돌아서거나 몸을 돌리면서 울어. 안정 애착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보호자한테 가서 안겨가지고 눈치를 봐. 근데 홀라당 애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어버려. 이게 손짓이나 표정이 밀당처럼 기본적으로 아이 때부터 혼재돼 있어. 머뭇거림, 정지, 해리적 반응. 머뭇거림이랑 해리적 반응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공포랑 접근 욕구가 동시에 충돌하니까 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머릿속에서 양쪽인 걸 다 시키니까 얼어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정지야. 트라우마 상태랑 비슷한 프리즈 반응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몸이 굳거나 정서적으로 멍해지는 모습, 분리시켜버리는, 내가 그냥 이 현실에 없는 것처럼 저 해리적 반응도 결국 프리즈랑 같은 맥락이죠. 얼어붙어 버리는 거. 사고가 멍해져 버리는 거지. 근데 멍해졌다고 해가지고 멍 때리기는 휴식이고 힐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 안에서 또 에너지는 또 엄청 쓰고 있어. 엄청 피곤해. 쉬지를 못해. 왜냐면 머릿속에서 왼쪽으로 하라 오른쪽으로 하라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힘이 약해요. 이게 안정적인 아이는 스스로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도 스스로 이게 진정시키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데 혼란형 애들은 그런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약해.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다른 데 쓰이고 있어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가용 인원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감정 변동이 일어나고요. 주 양육자의 급작스러운 변화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가령 몇 살까지 허용적인 조부모와 살다가 엄격한 부모와 살게 되었다가 부모의 이혼 등 환경으로 갑자기 주 양육자로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허용적인 조부모랑 살다가 엄격한 부모랑 살았다. 이걸로는 혼란형 애착으로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부모가 이혼이 됐다 하면 그 과정에서는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좀 제 직관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아이도 알거든. 처음에는 주 양육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알지만 아이도 이제 사회적인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나름의 사회적 룰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들과 노는 룰이 있고 부모님하고 만나면 부모님과 노는 룰이 있고 그래서 그 룰이 형성되거든. 그러면서 배워가는데 내 주 양육자가 혼란스러워 버리면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1차 양육자가 바뀌는 게 그쵸. 물론 이런 사회적인 성향이 생기기 전에 바뀌는 거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배워가고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주 양육자나 이런 룰이 바뀌는 것 자체는 무조건 혼란형 애착이 된다. 이쪽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영향이 뭐 있겠지 그래도. 그래서 정서 행동의 비논리적인 패턴. 성인은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이 행동은 생존 시스템의 충돌. 그래서 이 논리가 성인 행동도 내가 혼란형 애착이라 그래 에서 끝나버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이 사람이 문제여서 그래 저 사람이 쎄해서 그래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해버려. 사실과 다른 논리로 이해해버려. 어떤 심리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냐. 스트레스 시스템 과활성이라고 했죠. 콜티졸 시스템 과활성하고 과각성이라고 어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과경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위험 대비해야 되는 전쟁터 마인드가 되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활성해서 뇌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무뎌져요. 일정해져 버리지. 정서조절 시스템이 미성숙하고 감정 신호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일시적으로 꺼져.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감정 신호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뿐이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감정이 확 폭발해버리지. 자기 개념 형성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없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로 어떤 의심, 자기 비하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의심하는 거야. 테스트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무섭고 그래서 이런 신뢰 기반이 형성이 안 되고 일관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신뢰 배우지를 못했다 보니까 일관된 관계가 생겨도 내가 그 사람을 일관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일관적으로 못 대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일관된 반응을 못 받아서 내 정서가 일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일관적으로 나에게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일관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못 경험하는 걸로 이어져 버리지. 그래서 자기 노력이 없이는 혼란형 애착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렵죠. 혼란형 애착이 좀 너무 힘들면 놔버리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혼란형 애착은 그렇게 하다가 손절한다니까. 손절하고 다시 또 손절한 거를 내가 잘했나 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갈구하고 또 순응하고 그러다가 또 손절하고 그게 악순환이라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벗어나.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인기 있는 콘텐츠들 주제가 쎄함, 손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 혼란형 애착 분들이 군침을 흘리는 콘텐츠예요. 내가 쎄하다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주는 거거든. 근데 맨날 쎄한 거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손절하고 그리고 뭔가 상대가 나르였다거나 아니면 뭐 상대가 사이코패스였다거나 손절을 그래서 잘했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쎄한 포인트 찾는다거나 이런 게 실은 다 이런 문제를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혹할 만한 콘텐츠지. 실제로 자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기 주관은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폭발할 뿐이야. 감정을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성인이 되면 사랑을 믿고 싶으면서 사랑이 무섭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면 이게 성인기에서 왜 재현될까? 그러니까 뭔가 쎄함, 손절, 사이코패스, 나르 이런 거에 또 너무 위안을 얻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랑 자기 확신을 높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는 더 줄어드는 거야. 초기 경험이 뇌 신경망을 형성해. 이게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죠. 왜냐면 뇌가 바뀐다는 거니까. 그게 다른 뇌를 가진다는 거니까. 이게 신경 각인이 돼가지고 호르몬이든 어떤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이게 좀 무서운 얘기긴 해요. 그래서 성인기 관계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냥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과거 패턴을 그대로 나타내. 그러니까 해놓고 또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런 일이 반복돼 버리는 게 이런 이유야. 이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하려다 보면 또 바뀐다는 거지. 파트너를 양육자 인물상으로 재현해. 부모님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가정하고 배우자를 만났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쎄한데? 하고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하니까 상대가 폭발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또 이 사람 폭발하니까 또 수능해. 그러니까 수능하니까 이 사람 잘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른가? 왔다 갔다 하네?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를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요. 파트너가 약간만 뭐 무뚝뚝해 아니면 좀 감정적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위험해. 저 사람은 아빠 같은 사람.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끌려.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운데 그런 사람이라 끌려. 실제로 진짜 문제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끌려. 왜냐면 양육자 인물상으로 재현한 게 아니고 재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끌려. 문제되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실제보다 더 큰 위협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세물리의 패턴이잖아. 혼란형 중에는 자신이 혼란형이라고 인지하는 것을 잘 못하고 뭔가 운이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뢰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지. 작은 실망에도 관계 붕괴. 이 사람이 나를 때렸대요 하고 막 세상에 붙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뜯어서 찢어서 버렸어. 네가 찢은 게 내 목이었으면 나는 죽었어. 그런 식의 어떤 작은 실망도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 잘해줘도 불안, 못해줘도 불안. 잘해주면 왜 불안해? 나에게 잘해주는 이 사람이 떠날까봐. 이 사람이 변할까봐. 이 사람이 사라질까봐. 못해주면 못해주니까 불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니까. 안정성이 생겨도 낯설어.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니까. 이거 제가 상담할 때마다 얘기하죠. 분석할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친밀감이라는 거가 역설적이에요. 성인이 됐을 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위험한 존재라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피어올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끌리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또 세물리의 이 세레이더가 작동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친밀감이 증가할수록 회피 행동이 증가하고. 그래서요, 이 칼럼에서는 좀 전문가적 해석 포인트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혼란형은 통합되지 않았죠. 따로 논다는 거야. 감정 따로, 신체 따로, 행동 따로.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몸은 다르게 반응을 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 신체 반응, 내 행동, 후회하는 거. 그게 어릴 때 해석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내 행동보다 좀 내가 왜 이러나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좀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는데 이게 내가 내부적으로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행동 교정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일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스스로에게 만들어줘야 돼. 안전 신호를 반복해서 받는 거. 그래서 혼란형 애착이 됐을 때 우리가 앞에서 왜 생겼는지를 쭉 봤잖아요. 왜 생겼어? 가까움은 안전하다. 친밀함은 안전하다라는 걸 못 배웠어. 이걸 못 배운 거야. 그러면 이걸 배워야 돼. 뇌를 바꿔야 돼 다시. 뇌가 형성된 거를. 어려운 싸움이죠. 그렇게 믿으려고 애써야 돼. 이 학습은 성인기에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뭐가 있어? 감정적으로 일관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반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위협적인 이것도 결국 안전성이지. 그리고 부드러운 경계 서로 너무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지키는 그리고 확실한 감정 표현. 감정 명료한 표현은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원하는 요청을 말할 수 있어야 돼. 혼란형인데 사는 게 피곤해요.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의 결론은 환경의 산물이다. 위협적이고 불일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걸 일단 이해해야 돼. 나를 좀 여유있게 바라봐주고 왜 그러는지를 스스로가 알면 조금 컨트롤이 되지. 그 순간적인 어떤 발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인기 혼란형 애착은 치유될 수 있다. 적절한 관계, 치료적 개입, 안정 기반의 재형성 이런 것들이 습득된 안정 애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 칼럼 볼까요?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 외연화 문제들. 외연화라는 건 뭐야? 내가 내면으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밖으로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터트리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부터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에 혼란형 애착이 있다는 거지. 애착은 바꿀 수 있는 건데 유아기 때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바꿀 수 있죠. 근데 뇌를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게 쉽겠어요? 이게 바꿔야지 하고 탁 다음날 바뀌는 게 아니거든. 뇌가 바뀌어야 돼. 정말로 내가 비유적으로 하는 뇌가 바뀌어야 돼가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요즘에 최근에는 애착을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편도체 자체가 두껍고 스트레스 그 코르티졸 자체도 나오는 게 반응성이 늦어. 그리고 다른 호르몬계도 나오는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달라. 진짜로 뇌가 다르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어린 데서 바꿀 수 있는데 왜 어린 시절 강조하죠? 어린 시절에 뇌가 형성이 됐다니까? 실제로 뇌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야. 그러면 내 뇌를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린 시절에 그런 상황이 형성돼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가야지. 왜냐면 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발작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이나 얘기를 할 때 못 바꾼다고 그냥 아예 말을 해요. 발작 버튼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대신에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데 그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어린 시절의 시간은 성인이 돼서의 시간보다 주 양육자와의 시간이 훨씬 더 밀도 있어. 더 많은 걸 배워. 어린 시절 5년간 생긴 건 성인 몇 년과 비교해야 될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저 어렸을 때 혼란형인데 지금 안정형에 가까운데 바꾸는데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10년 넘게도 짧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들은 제가 실은 좀 다른 일상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상담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분석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 그 생각이라는 차량을 보내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은 뇌에서 시냅스가 연결되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자주 하면 그쪽으로 경로가 나거든.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쪽으로만 발달해온 뇌를 성인이 돼서 바꿔야 돼. 그게 얼마나 걸릴까? 어린 시절에 그 상태가 디폴트 상태가 돼 있는데 바꾸겠다 하면 딱 바뀌어? 안 바뀌어요. 디폴트 상태가 항상 그래. 바꿔겠다 하고 내일도 그 상태일 거야. 어린 시절의 애착 상태일 거라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애착 상태를 강조해야지. 내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혼란형 애착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메타인지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못 보고 1인칭으로밖에 못 보니까. 왜냐면 내가 두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내 상태를 인지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외상 경험의 핵심이 뭐예요? 안전기지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안전기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나를 보호한다라는 신념이 보통의 아이들에겐 있어요. 그런데 다음 상황들, 이 혼란형 애착 혹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안전기지가 붕괴된 상황이죠. 그러면 왜 붕괴되나? 붕괴된 케이스가 뭐가 있나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학대, 신체적으로 폭력. 그리고 뭐 성적 학대. 실제로 이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80% 이상이 혼란형 애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적 학대를 받은 케이스에서는 한 10몇 프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뭐 살아남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대부분은 혼란형 애착이 된다는 거지. 양육자가 돌봄과 위협이 동시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뇌는 보호자에게 이런 양가 시스템, 접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이게 동시에 활성화가 돼버려. 그리고 방임, 자신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정수적 부재, 무관심, 돌봄 시도 중단, 뭐 유령 취급이지. 그래서 아이는 안정화할 방법을 못 보고 눈치만 보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눈치는 엄청 봐. 근데 눈치가 빠르진 않아. 그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눈치는 엄청 봐. 왜 보겠어? 이 사람이 나를 때리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받지?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싶고 하니까 눈치를 엄청 봐. 근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성이나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람에 대해서 눈치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극심한 불안, 무기력, 연결 불능을 동시에 느껴버리고. 그리고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도 영향이 될 수 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거, 예측할 수 없는 상태. 감정이 확 폭발했다가 막 다음 순간 무기력했다가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다가 갑자기 또 자고 있어. 이런 것들. 이게 이 지속성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거. 아니면 그냥 학대, 방임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문제되는 환경. 아이는 언제 위협이 찾아올지 몰라. 그리고 부모의 상실, 과도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혼, 사망, 가난, 폭력적 환경. 아니면 뭐 부모 감정 상태가 불안정한 거. 부재해버리는 거. 이게 아이가 감정적 공백 속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못 배워버려. 그래서 이런 외상 환경, 트라우마가 혼란형 애착으로 와버리는 거지. 불안형의 어떤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랑 회피형은 친밀해지는 게 두려운 사람이랑 이 집착과 거리두기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트라우마가 애들에게 신경 시스템이 분열돼 버려. 그게 너무 예민한 과각성 상태가 되고 정서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는데 써야 되는 인력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위협 감지 시스템이 과민해. 왜냐면 항상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명분이 있어. 야, 위협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에너지 좀 더 줘. 그러니까 위협 시스템으로 인력이 다 갔어. 그러니까 감정 조절 쪽에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인지체계는 흩어져 있어.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 얼어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 성인기에 이게 외연화 문제로 그럼 왜 이어지냐. 방금도 봤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정서 조절을 못하는 환경에서 컸잖아.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 성인이 돼서 감정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 분노가 폭발하고 충동 행동이 나타나고 폭력적 반응. 이렇게 위험한 선택, 충동적인 선택으로 밖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게. 선을 넘기가 쉬운 거고 그런 충동을 더 스스로가 조절해야 돼. 그쪽으로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공격성에 대해서 핵심 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이런 학대랑 방임을 해서 혼란형 애착이 되고 정서조절 장애가 생기면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을 스스로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지. 특히 혼란형 애착이 강할수록 분노 조절 실패. 뭔가 이 순간에 저게 내 얘기인가? 하면은 발끈해가지고 왜 그렇게 말해요? 라고 확 이것도 실은 같은 맥락이야. 이게 확 터지는 거. 꼭 어떤 막 폭력을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의 감정 조절을 실패하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걸.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대인 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거야. 충동성이 그래서 올라가지. 감정 임계점이 자주 다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어른이 돼서 위험한 성행동이나 물질 사용, 즉흥적인 결정,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그걸 컨트롤 안 하면 반사회적인 행동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죠. 타인에 대한 기본 신뢰가 약하고 규칙이나 이런 거를 일관적으로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어떤 성인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 이게 다른 애착은 실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혼란형 애착은 많은 관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평소에 괜찮다가 부모나 자기 치부 이런 포인트 건들면 확 버닝하는 것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연결이 되나? 이 외상은 나는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 타인은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혼란형 애착을 만들었잖아요? 안정 애착이 감정 조절이 발달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감정 조절 실패하잖아? 과활성되잖아? 그러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든. 왜냐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게 이거구나. 부모님의 감정은 이거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일관되지 않으니까 찾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 것도 상대적으로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부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데 부모가 어떤 패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패턴을 토대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깨달아가는 게 아이 때 성장하는 방법인데 그걸 애초에 밖에서 볼 수가 없으니 아이가 그걸 어디서 찾아. 항상 그 눈치 보고 두려운 상태에서만 빠져 있는데 살면서 불안과 회피도가 높아진 상태일 수 있어요. 단기적인 혼란형 애착 상태일 수 있어. 그럴 때는 스스로 계속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면 조금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게 규정돼 버린 상태가 되면 좀 그걸 극복하고 이러기가 어려운데 성인이 돼서 어떤 혼란형 애착 상태일 때는 그래도 뇌 자체가 막 변하고 신경계가 변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어. 뭔가 그거는 단기적인 문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 자기 감정을 몰라. 감정을 인식하고 명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폭발, 분노, 충동, 절연 이게 그냥 한마디로 뭐야? 폭발하고 손절하는 거지. 그래서 성인기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초기 외상을 재활성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유령 취급했어. 내가 막 편지를 써가지고 엄마 머리맡에다 놔도 엄마는 나를 그냥 있는 취급도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읽씹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엄마에게 터졌던 분노가 애인에게 확 터져. 지금 이 사람이 내 문자를 안 읽씹을 해? 스트레스 상황이죠? 초기 외상 뭐야? 내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엄마가 외면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재활성화 된다고. 그게 터져 나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연애 갈등, 직장 내 압박, 실망, 거절 이런 게 뇌의 과거 외상이랑 유사한 신호로 해석해. 외연의 행동. 그래서 폭발, 도망, 공격, 해리 이런 게 자동 실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술 마시고만 오면 막 병을 깨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 나한테 술병을 던지고 막 접시를 던지고 했어. 근데 내가 회의에 들어갔는데 회장님 목소리가 커. 그러면서 막 야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 물론 그 상황에서는 무섭지. 그런데 그게 더 과활성화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과 외연화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혼란형 애착은 기본적으로 좀 높은 외연화 점수.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공격성 증가로 인해서 더 큰 대인 갈등. 공격성이라는 건 말로 상대를 공격한다거나 내가 뭔가 어떤 발작 버튼도 실은 여기랑 다 연관되는 얘기죠. 트라우마가 충동성을 증가시키고 위험 행동을 증가시키고 트라우마가 충동성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이게 안전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니면 이상한 꿉꿉한 냄새가 나. 아 뭐야 하고 그냥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생겼다 하고 학교를 막 뛰어쳐 창문을 깨고 막 밖으로 막 뛰어내려. 항상 그래. 모든 일에 충동적이지. 언제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저질러 버려.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몰라. 내가 먼저 해쳐야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는 거, 자해, 그리고 위험한 성행동 그런 것들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형 애착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자제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살아야 돼. 에너지가 저기에 많이 쓰여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계 파괴 행동도 증가해요. 스스로 관계를 훼손하는 자기 파괴적 패턴. 이게 뭐야? 상대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도 결국 자기 파괴적 패턴이지. 그래서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도 행동 통제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뿌리가 감정 조절 실패와 초기 외상이니 표면 행동만 다루면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행동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재발을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다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 통제를 시작으로 이 뒤에 나오는 애착 회복과 정수절 재훈련을 병행해야 안전하고 더 장기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근육이 생김으로써 애착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론 행동 통제만 하는 걸로는 억압되기 때문에 더 터져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필수 3요소, 정서 조절 스킬, 신체 안정화, 안전한 치료 관계, 그걸 통해서 신뢰를 재형성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감정 조절하고 내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호흡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안전한 관계, 일종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지. 이 세 가지로 신뢰관계를 재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상 처리가 병행돼야 된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연구된 치료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치료사들을 잘 만나서 병행을 하는 것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성인 변화는 분명히 가능하다. 혼란형 애착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니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전제에서 벗어나야 돼.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안정애착으로 변화 가능하다가 이번 페이퍼의 이야기였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혼란형 애착이 연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제 혼란형 애착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혼란형 애착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가 있었던 환경에서 비롯된다. 이걸 알면서도 저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애착은 뭐 성격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형 애착이 그냥 감정 기복 심하다, 비논리적이다,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결함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혼란형은 어떤 경험 기반의 학습된 결과라는 거지. 근데 그 학습이 우리 기억 이전의 상황의 학습이어서 잊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애착 시스템이 깨진 게 아니라 과부하된 상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활용 방식을 바꿔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기계가 아니거든. 가소성이 있거든. 변화할 수 있거든.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애착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위협 보호가 동시에 제공될 때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야. 그래서 애착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일관된 관계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기에도 적응했다가 저기도 적응했다가 어디도 적응 못하니까 계속 얼어붙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계속 회전하고 있지. 그런 게 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거든요. 그거에서 노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혼란형 애착인 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게 끌려. 그래서 이건 꼭 혼란형 애착의 문제는 아닌데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그 문제를 재현할 사람들에게 끌려. 그냥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재미없대, 지루하대, 매력적이지 않대. 그래서 안 만나. 이게 다 지팔직권이라니까 그런 게. 이 사람이랑 도저히 재미없어 못 만나겠어요. 그냥 만나지 뭘.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나죠. 왜 혼란형이 가장 고통스럽나? 이 내부 세계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항상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위협 감지 시스템이 과활성화. 그러니까 항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불안, 공포, 경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늘 전쟁터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비유죠. 전쟁터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항상 비상사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살아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두렵다. 친해지고 싶은데 무서워. 친밀 욕구랑 위험 회피가 동시에 있어. 연프 출연 중에 혼란형 많았어요. 나는 솔로에 유독 많아. 그래서 두 시스템이 동시에 켜지면 정서가 분열되지. 관계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재현돼. 본인이 재현시키기도 하고 그걸 재현시킬 사람을 더 추구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돌봄이 일관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안정감에 적응을 못해. 편안함에 적응을 못해. 익숙하지 않으니까 편안함이 불편해. 불편함이 편안해.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혼란해요. 왜 자기가 이런 반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감정을 인지를 못해. 우리는 이걸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혼란형의 내면에서 저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 폭발을 하고 또 그랬네 하고 후회하고 갑작스럽게 막 철수를 하고 손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게 나는 왜 이러지? 하고 혼란스러웠다가도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운 게 괴로우니까 주변을 탓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죄책감이 생기니까 비슷한 관계를 또 만들어서 또 똑같은 행동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게 근데 연민 관점이 핵심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유는 이게 혼란형 반응은 정상적인 생존 반응이다. 스스로를 좀 그렇게 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반응을 했던 거다. 보호자에게 접근해야 생존하지만 위협이 될 때 누구라도 양가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게 보호자가 아니어도 성인이 돼서 만난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혼란형은 스스로가 가장 고통을 겪고 있다. 내면의 고통을 인정해야겠지. 감정 폭발로 나도 상처받았어. 관계가 깨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력감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면서 또 무력감에 빠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자원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본인을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자원으로 써야 될 것들이 계속 다 자기 비난 부서, 무력감 부서로 다 이동해버리니까 실제로 일은 누가 해? 손은 누가 키워?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나 참 애썼구나 라고 가야 돼. 그리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면 공감이 가능해. 스스로에게도 공감이 가능해. 타인에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비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해와 지지를 나에게도 내가 혼란이 겠지라면 나에게 해봐야겠지. 그래서 성인 관계에서 모습은 일단 첫 번째로 양가 감정이죠. 좋아질수록 불안하고 친밀해지고 싶은데 찾기 쉽고 사랑하는데 두렵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상대를 이해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혼란형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이 사람의 상처가 됐고 트라우마가 됐을까? 뭐가 트리거가 됐을까? 감정 폭발이나 거리두기를 개인적인 공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 과거의 상처가 활성화됐구나 라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치료자의 역할이라면 일관성, 예측 가능성, 감정적 중립 이런 것들을 줘야겠죠. 혼란형이 처음 경험하는 안전한 정서적 관계 이게 치료의 토대가 되는데 저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란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 치유에서 이 연민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존을 해왔구나, 그런 환경에서 애썼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구나, 부모님까지 이해해버리는 그런 연민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많은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죠. 치유의 첫 단계지. 이게 혼란형은 자책과 수치심이 루프 안에 있어요. 자책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강하게 처음에 다가가고 자책과 수치심을 느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다시 또 자책하고 다시 또 충동적인 행동을 이게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민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내가 그런 수치심이나 자책, 죄책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막 순응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아니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겠지. 내가 과거의 방식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도부가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연민은 모순적 행동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불안정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제가 감정 강의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불안도 슬픔도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애들이야. 분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다루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안전 기반이 없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 관계는 안전하다. 내가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줘야지. 연민은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근데 혼란형은 비난하면 방어가 강화돼요. 왜 그러니까 쉽게 긁히겠어. 본인 스스로 이미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긁혀버리지. 이미 스스로 내면에서 힘드니까. 연민을 제공하면 성인은 새로운 애착 학습이 가능하다. 치료적으로 시사점은 이번 칼럼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혼란형은 병이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연민이 핵심이다. 그래서 일관된 관계를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안전한 커뮤니티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안전한 관계.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가 노력하면서 그 노력 자체를 서로 바라보고 칭찬이 보상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기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혼란형 애착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봤고요. 안전한 1대1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안전한 1대1 관계가 좋죠. 근데 안전한 1대1 관계가 없다면 안전한 커뮤니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 PT의 분들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애착 이론의 전체 지도 측면에서 봅시다.
네 가지 유형의 프레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방금까지 이제 어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봤고, 두 번째 파트로는 애착 유형이 우리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성인 관계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애착이란 무언가, 애착은 성격 유형이 아니에요. 애착은 관계 패턴이고 양육자와 상호작용으로 통해서 형성된 거지.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연애나 친밀한 관계에서 영향을 줘요. 보통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혼란형 애착은 조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어떤 상처가 건드려지는 걸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착은 타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학습 결과고, 안정애착은 어떻게 생각해? 타인은 나에게 안정과 지지를 준다. 그럼 불안애착은 뭐겠어? 타인은 나를 떠날 거야. 회피애착은 타인은 위험해. 그럼 혼란형 애착은 뭘까? 혼란형 애착 지금 답 다 나왔지. 혼란형 애착은 타인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돼도 유지는 돼요. 그런데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치료, 자기 이해를 하면 모든 게 애착이 다 안정애착도 될 수 있고 중간에 변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애착별로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안정애착 부터 볼까? 핵심 정서 구조가 어때? 안정애착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감이 존재해요. 나는 가치 있다. 저게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무의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치 있다라는 기본적인 게 마음에 있으면 저걸 증명하려 들지 않아.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다녀. 그 사람은 기본적인 가치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시작으로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행동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불신하게 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행동은 어때요? 행동은 감정 표현이 비교적 자연스럽죠. 의존이랑 독립 이런 게 균형이 잘 맞고요. 밸런싱이 된다는 거지. 갈등이 있어도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감정 신호도 나름 잘 읽고 반응도 잘하고. 갈등 시에는 어때요? 막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일단은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상대 감정도 존중하면서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노력이 곁들여질 때 우리가 변화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지. 강점이야 뭐 너무 많지. 혼란형은 노력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하기가 쉬워요. 강점은 친밀감과 자율성이 균형,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관계도 안정적이고 높은 만족도랑 높은 회복 탄력성, 좋은 게 많죠. 근데 취약성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대를 만나면 혼란할 수 있어요. 이게 자신의 안정성을 상대를 고치는데 과도하게 투자할 위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안정애착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데, 근데 이게 잘못된 상대를 만났을 때 안정애착이 소모되고 안정애착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안애착. 똑같이 핵심 정서 구조는 뭐야? 버려질까봐 두려워. 불안한 거지.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내적 신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 관계에 있을 때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과해석을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혼란형 애착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죠. 상대의 애정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 상대의 행동을 거절 신호로 쉽게 오해하고 계속 매달려. 갈등이 날 땐 어떻게 해요? 감정 폭발하고 과도하게 표현해.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불안애착이랑 혼란애착이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갈등 시 반응이나 이렇게 뭔가 과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닮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달리기, 막 설득, 확인 요구, 상대를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이 근데 또 계속 나타나니까 상대가 도망쳐버려. 안정애착이 좋죠. 강점도 있어. 불안애착도. 감정에 민감해.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과해석이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뛰어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닐 수가 있어. 헌신적이고 깊은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의 애정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니까 헌신적이지. 상대를 돕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강할 수 있죠. 근데 취약점, 상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계속해서 뭔가 폭발하고 요구하고 매달리고 이러니까 관계 변화에 취약하고 뭔가 적응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불안과 과해석을 이런 것들이 관계를 망치고, 이런 게 이제 불안애착의 특성이고, 세 번째로 회피애착. 핵심은 일단 친밀감에 대해서 불편해요. 가까워지는 거 싫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해. 회피형이었다가 상대에 따라 불안애착이 될 수도 있나요?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점이다라는 내적 규칙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또 있어. 감정 표현이 약점이야? 감정 표현을 드러내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감정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야. 감정 표현은 약점이다라는 내적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해. 그리고 못해. 그래서 안 해. 안 해서 못해. 그래서 감정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약점이어서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정 표현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안 해버릇해서 못 하는 거야.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감정을 인식을 못 해버려. 그래서
그래서 관계 행동은 감정적인 주제를 그래서 회피해버려.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리두기가 되고 의존하는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느끼고, 그래서 상대 감정 문제를 과하거나 귀찮다 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힘들다. 그래서 갈등 시에는 어때? 침묵, 회피, 철수, 도망치기, 대화를 피하거나 단절. 말 그대로 회피적인 반응들이지. 감정적인 긴장은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시간을 갖자면서 물러나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회피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일어난 프로세스가 정서군조나 이런 게 회피형이지. 갈등 시에 이렇게 대화를 피하거나 단절은 내가 혼란형이어서 상대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혼란형이면 상대가 대화를 피하겠지. 내가 공격적이면 상대가 침묵을 하겠지. 그렇다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회피형만 만날까? 그거는 회피형만 만난 게 아니고 내가 혼란형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더 쉽죠. 인식도 쉽고 원래 우리의 뇌가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 회피형의 강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사고가 명료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에서 분리돼서 사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안형의 회피형을 좀 멋있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관계에서는 또 안정적일 수 있고, 회피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 안 하고 덮어두는 경우도 많죠. 과도한 정서적 의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근데 취약성은 뭐예요? 정서적인 깊이가 약해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파트너가 정서적으로 고립감, 파트너가 외로워질 수 있지. 그리고 또 문제 중에는 회피형 애착은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문제도 있대요. 그게 어떤 뭐 관계 만족도로도 이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대. 근데 이제 이건 전체적인 얘기고, 막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 만족도가 높겠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네 번째, 혼란형 애착입니다. 혼란형 애착은 어때요? 앞에 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친밀감을 원하면서 두렵고, 사랑받고 싶으면서 두렵고, 반응이 여기서 급변하고. 그래서 관계 행동이 어때요? 강하게 끌렸다가 손절하고, 의존하고 싶다가 믿지 못해서 테스트하고, 가까워질수록 불안도는 올라가고, 안정적인 관계가 생겨도 불안하고, 갈등 시에는 어때요? 불안하다가 분노했다가 손절했다가 후회했다가 다시 또 혼자 있으니까 불안했다가 이렇게 반복. 파트너를 공격했다가 의존했다가 관계를 스스로 깨트리기도 하고. 강점도 있어요. 감정적 깊이가 풍부해. 뭔가 어떤 이거를 예술로 승화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지.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치료적 관계에서 성장폭이 매우 크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취약성은 감정 조절 어렵고, 신뢰나 친밀감 구축 어렵고,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외상 기억이 관계는 자주 활성화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과거의 트라우마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착 유형에 영향을 받는 성인 관계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감정 표현 방식. 불안형은 과장하고 즉각적으로 하지. 회피형은 억제하고 회피하지. 감정 표현 잘 안 하지. 혼란형은 그게 섞여 있어. 과장하고 즉각적으로 했다가 억제하고 회피하고 이게 섞여 있어. 갈등 대처는 어떻게 하죠? 안정형은 조율을 해요. 불안형은 매달려, 과흥분해. 회피형은 단절하고 냉각하고. 혼란형은 두 가지 다해. 감정 폭발하고 손절하고. 반복.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신뢰는 어떻게 하나? 안정형은 기본 신뢰, 불안형은 검증을 요구해, 테스트해. 회피형은 거리도. 혼란형은 그 두 가지를 다해. 검증 요구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별 위기랑 대응은 안정형은 슬픔을 그래도 건강하게 처리하려고 해요. 불안형은 절망과 매달려. 회피형은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본인이 잊어버리지. 근데 혼란형은 극단적으로 감정 폭발하고 그리고 감정 마비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치료나 성장적 관점으로는 오늘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바뀔 수 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안정적인 파트너, 치료적 개입. 거의 대부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게 패턴이 가능하고, 애착이론은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지도니까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 스스로 들여다볼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그리고 애착 유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금 성인기 패턴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심리상담사가 쓴 내용인데 좀 실용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한가? 애착은 지금 나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 갈등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친밀감을 느끼는 방식, 이런 게 애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갈등이 굳이 있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애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애착 유형은 실패한 관계의 패턴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항상 그런 어떤 연인 관계에서 똑같은 문제로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항상 가족하고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다거나, 그런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계속해서 똥차를 만나고 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가 아니고 내 애착 시스템의 자동 반응이 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 거를 인지하게 되면 애착 유형을 알면서 새로운 관계를 배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 스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착 유형을 아는 게 관계 스킬을 기르는데 기초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인관계 협상이랑 애착 유형 회복 이거를 결합해가지고 지금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생 PT 9기의 이론인 거지. 9기의 실습 방향인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행동들 볼 텐데, 안정애착은 일단 어떠냐. 정서적으로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친밀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트너에게 주는 경험은 안정감을 주고, 상담 장면에서 안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문제는 상대가 불안, 회피, 혼란형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스스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애착인 경우에는 상대가 혼란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가 회피형인데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물론 회피형이라고 상대를 규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가 혼란형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정형일 때는 보통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지. 저렇게 대응해야 하는 거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서 안정형이라는 건 아니에요. 불안애착 볼까요? 갈등 시에 더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 파트너에게 주는 경험은 채워줘도 끝나지 않은 요구, 관계 속 긴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느끼는 불안애착인 사람이 느끼는 불안을 상대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 탓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보통 혼란애착이나 불안애착, 이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해. 나는 솔로 돌싱기수에서도 남 탓을 많이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도 내적 불안 시스템의 과활성, 내가 기본적으로 불안하니까 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더 높겠죠. 이게 치료에서는 감정인식, 자기 진정, 인지 재구조화가 핵심이고, 회피에서는 파트너는 벽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상대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는 거리두기 전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보통 회피형인 분들은 상담하러 잘 안 와요. 치료에서는 정서인식, 취약성 연습, 일단 정서인식이 중요해. 그리고 혼란형 애착,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런 정서 기반이나 관계 행동은 다 같은 게 있고, 그러면 혼란형 애착이 애인인 사람은 항상 롤러코스터에 휘말리는 느낌이, 그래서 이거에 중독돼 버리면 혼란형 애착이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밋밋하게 받아들여 버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파트너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눈치 보고,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트리거도 다양하고 감정 폭발 위협이 높고, 그래서 이제 안전 예측 일관성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 이제 상담사들이 정리한 내용이고, 애착 유형이 관계를 미치는 4가지 영역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 방식. 안정형의 뭐 감정이나 사실 이게 다 균형 잡혀 있고, 불안형은 자기 감정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불안형 중엔 내로남불이 많지. 회피형은 사실만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 본인도 스스로의 감정을 모르니까 감정이 억제돼 버리는 거고, 혼란형은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데 저 감정의 과도한 확장도 좀 심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관된 것 같다가 확 터지는 경향들이 있지. 갈등 반응은 안정형은 문제 해결이고, 불안형은 감정 폭발과 매달림이 있고, 회피형은 손절, 철수, 말 그대로 회피가 있지. 아니 근데 회피형은 사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도 말 안 하고 그냥 도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어요. 친밀감 형성에서 불안형은 빠르고 강력하게 몰입하고, 회피형은 느리고 좀 제한적인데, 혼란형은 어때? 강력하게 빠르게 몰입했다가 강렬한 공포가 있으니까 손절해버려. 가장 어렵긴 하죠. 관계 안정성. 불안형은 관계가 불안해. 회피형은 유지가 어려워. 근데 혼란형은 가장 극단적으로 움직여요. 충동적일 수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애착 그래서 성장 전략은 첫 번째는 뭐야? 일단 자기인식, 메타인지지. 시스템적으로 봐라. 감정 조절해라. 불안형은 과잉 해석을 줄여야 돼. 사실로 봐야 돼. 회피형은 감정 회피 멈추고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혼란형은 2가지 모두 연습해야 돼. 안정형은 좀 사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수록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 과잉 해석을 줄이는 거는 어떤 사실과 해석, 감정, 이거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회피형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인지하는 게 필요해. 이거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채널에서는 항상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같이 막 분석을 하고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3인칭이 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작업은 천천히지만 되고 있다. 건강한 경계 만들기. 불안형은 의존적인 경계, 내가 너무 남을 의존하려는 거를 피하고, 회피형은 너무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 남에게 어떤 의존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죄악시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덜 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형은 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관계 속의 일관성을 연습해야 돼. 혼란형의 경우는 일관성이 가장 부족해요. 반복적으로 이제 예측성을 내가 받거나 내가 스스로에게 누군가에 준다는 경험이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안정한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새로운 신경, 말 그대로 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애착 유형이 성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연구들 뭐 있나 봤는데 성인 관계는 애착 체계의 재가동이다. 알아. 성인 관계는 아동기 애착 경험의 거울이다. 알아.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일단 연인이 나타나면 뇌가 자동적으로 안전 위험을 평가하는 애착 시스템을 켜요. 왜? 연인은 친밀한 관계고 그래서 뇌는 부모와 그런 배우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 친밀한 감정이 그대로. 그래서 어릴 때 형성됐던 이 타인 모델이 그게 다시 그대로 재가동돼요. 그게 아동기 돌봄 경험이 이런 기본 패턴이 돼. 이게 거울이라는 거. 애착은 성격이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죠? 성격이 아니야. 관계적 반응이야. 그래서 사람을 고정적으로 규정하는 유형이 아니다. 나는 혈액형 B형이야. 이렇게 해서 딱 규정되는 게 아니다. 관계에서 특정 자극을 받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패턴이야. 어떤 반응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유형을 어느 정도 그룹핑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패턴이 항상 한 가지 패턴만 나온다. 그러면 혼란형 애착 유형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유형으로 구분됐다기보다는 그 반응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반응 패턴이 나오는 유형이 있겠지. 성인 관계에서는 안정적일수록 애착 불안, 회피가 낮아지고 불안정할수록 반응은 악화된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서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정,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유형별 성인 관계 행동에서도 불안형은 해석 오류가 많죠. 중립적인 행동을 부정적인 신호로 읽어버리는 경향성이 높아.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그냥 아직은 중립인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해버려.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인지 재구성이 필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기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거. 회피형은 실제로는 불안과 상처에 매우 민감하지만 표현하지 않을 뿐. 저게 회피형의 어떤 뇌를 측정해 봤을 때 회피형도 불안형이나 일반 안정형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그냥 표현하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회피형은 감정 접근을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혼란형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성인 관계에서 그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경우가 잦아. 그거는 그런 일을 많이 겪는 걸까? 아니면 그런 일을 많이 만드는 걸까? 아니면 그런 일이라고 인지하는 걸까? 세 가지 다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겪은 거, 그런 일을 만든 거, 이런 케이스가 있음에도 겪었다고 느끼는 거랑 스스로 만든 게 있음에도 모든 거를 내가 그냥 다 겪었다고 생각해버리지. 저 재현은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안정형은 안전감, 일관성,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뭐 불안 회피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여기서 이제 애착 유형 관계에서 동작하는 4개의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 활성화. 불안형은 어때요? 감정이 과활성돼. 회피형은 저활성. 감정을 활성화 안 해. 혼란형은 그게 변동해. 왔다 갔다 해. 롤러코스터. 친밀감 선호는 어때? 안정형은 균형이 있어. 불안형은 높은 친밀에 대한 욕구가 있어. 회피형은 낮은 친밀에 대한 욕구가 있어. 혼란형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그게 모순적으로 발생해. 높은 친밀을 요구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건 두려워하고 가까워지는 게 무서워. 그리고 관계의 위협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 혼란형은 상대가 뭔가 작은 뭔가만 있어도 그걸 과해석해가지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리지. 기본적으로 불안하니까. 회피형은 상대가 내 감정을 뭔가 궁금해하거나 이러면 나를 압박하고 나를 침범하는 걸로 해석하지. 무례하다고까지 해석해버릴 수 있지. 혼란형 어떻겠어? 어떤 변화나 위협도 다 과대 해석해. 감정을 요구해도 침범을 해석하고 작은 변화도 버림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갈등 해결 방식도 달라. 안정형은 대화나 조율을 하고 불안형은 감정 과잉해서 반응하고 회피형은 그냥 철수해버려. 혼란형은 감정 막 폭발했다가 철수했다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예측이 안 돼. 그 관계를 맺는 사람 입장에선. 근데 이런 성인 관계에서 핵심 문제는 상호작용의 궁합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궁합이라고 해서 뭐 진짜 사주 뭐 날짜로 뽑는 그런 궁합 아니고 불안형하고 회피형 조합은 가장 불안정한 패턴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불안형이 접근해 회피형이 철수해 불안형이 더 접근해 회피형이 또 강하게 철수해 이렇게 악순환이 돈다는 거야. 불안형이 회피형이 좀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접근해. 근데 회피형은 또 다가오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철수한단 말이야. 왜 감정을 열지 않아? 더 가까이 가. 이게 계속해서. 혼란형은 대부분의 유형과 충돌이 심하대요. 안정형하고조차도 상호작용이 불안정할 수 있대. 불안형과 만나면 감정 폭발이 증폭해. 더 터져. 회피형과 만나면 손절이나 거리두기가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호작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건 스스로 좀 극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안정형은 다른 유형을 완충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일관된 반응이나 안정형 제공. 어떻게 보면 혼란형이 가장 필요한 유형이죠. 근데 또 혼란형은 안정형인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껴버려. 왜냐면 자기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 재미가 없거든. 이 완충해주는 사람을 재미없고 매력없고 지루한 사람 그렇게 봐버려. 뭔가 끌리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해버릴 가능성이 있죠. 잘나고 잘생겨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근데 잘나고 잘생긴 안정형이 본인에게 차례가 안 오지. 농담이에요. 잘나고 잘생겨도
지루해. 그래서 잘나고 잘생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혼을 내. 넌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화를 내. 짜증을 내. 그래서 덜 잘나고 안 잘생긴 이상한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헤어지고 그 사람 만나. 그래서 안정형은 관계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치료 개선에 대해서도 최근의 논지들도 비슷해요. 일단 애착 패턴을 좀 인식해봐라. 내 신경계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학습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이지. 3인칭으로. 성인 애착 경험 재학습할 수 있다. 신경 가소성, 성인계도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안정적인 관계, 심리 치료, 정서적 훈련, 인간관계 경험. 그래서 불안형은 감정을 명확하게 하고 확인 요구를 절제해야 돼. 내가 진짜 바라는 걸 찾아야겠지. 회피형은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걸 연습해야 돼. 되게 힘들거든, 회피형한텐. 혼란형은 자기의 트리거가 뭔지 인식해야 돼. 그리고 속도 조절, 일관되게, 그리고 안전한 관계, 신호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거. 안정형은 조울 능력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 일관성은 모든 불안정 애착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측 가능성이 신경계 진정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쨌건 뇌가 변해야 되잖아요. 뇌가 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 상태인 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편안하니까. 멈춰 있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싶어.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불편하게 여겨. 혼란형과 불안형, 불안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관성이 필요하죠. 또 볼까요? 성인 연애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애착의 재현이지. 연인을 안전기지, 위안의 대상, 정서 조절을 돕는 상호 대상으로 경험하지. 이게 결국 뭐야? 안전기지라고 생각해주세요. 이게 연애 초기부터 이 애착 체계는 자동 활성화돼요. 그래서 자동 활성화된 걸 인지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 친밀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애착 패턴이 예측 모델이라는 건 뭐야? 예측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모델. 그러면 이거는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내 인생의 어떤 예측 모델로 사용할 수 있겠지. 아, 나는 저렇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예측할 때 예측 모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예측 모델을 쓸 때 예측을 할 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예측이 있어요. 아니 과거는 일어난 현상인데 왜 과거를 예측하죠? 과거 예측을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뭐 5개 점이 있어. 그럼 그 5개 점을 만족하는 곡선의 함수를 만들어요. 그 곡선의 함수를 만드는 공식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곡선의 함수를 만들면 그 함수에 따라서 선을 쭉 연결해 봤을 때가 미래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들이 수십만 개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완벽히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과거 예측 곡선이 생기는 거야. 과거 예측 곡선이 생기면서 과거의 예측에도 오차가 생겨요. 그 과거 예측의 오차를 가장 줄인 곡선의 미래가 예측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예측 모델이야.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내 미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공식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면에 적용할 때도 똑같아요. 내 과거를 보고 내 안에서 공식을 발견해야 돼. 이 공식이 뭐야? 내 삶의 패턴이에요. 내가 만들어냈던 연인과 만날 때 발생했던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이 미래의 어떤 예측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에서 어떤 변수를 바꾸면 미래의 나의 변화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패턴화시켜서 보지 않으면 예측 모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과거 패턴을 알아야 그 패턴에 가장 오차가 적은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연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현재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패턴이 자동적으로 재강도. 내가 나의 애착 공식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결정돼 있는 거야. 과거의 패턴이 자동적으로 가동된 거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과거의 문제가 왜 반복됐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가 공식화될 수가 있는 거야. 패턴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패턴이 앞으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패턴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뭘까? 따져보면 그 요인을 제거하면 미래의 변화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게 애착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어떤 이 학문이나 이런 게 뭔가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래서 매번 뭐 같은 이유로 싸운다거나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린다거나 이런 거는 패턴의 반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겠지. 성인 연애에서 나타나는 공통 애착 패턴 뭐가 있을까? 불안형과 혼란형은 과하게 해석하고 감정 과활성화. 그래서 메시지 텀이 길거나 얘가 안익십을 해? 말투가 변화했어. 잘 잤어? 잘 잤어? 이랬다가 일로 바뀌었어. 아니면 데이트 빈도가 바뀐다거나 얘가 뭐 SNS로 갑자기 막 의미심장한 문자를 올린다거나 이런 게 전부 관계 위협 신호로 읽혀지는 거지. 그리고 감정 억압, 회피형이 그렇죠. 특히 회피형이 많이 일어나지. 친밀감 요구를 부담으로 느껴요. 감정을 다룰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철수해. 관계 속의 속도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
불안형과 회피형. 불안형과 회피형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더 쉽죠. 불안형은 막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 회피형은 천천히 가까워지거나 좀 멀어지고 싶어. 이게 갈등으로 일어나 버리지. 그리고 트라우마의 재현. 이건 특히 혼란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파트너가 뭔가 작은 실망을 표현했어. 그러면 과거에 나에게 실망했던 부모님의 그런 모습과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 어떻게 나한테 실망이라는 소리를 해? 하고 빵 터져버리지. 경계 문제. 불안은 경계를 침범하고, 회피는 과도하게 경계하고, 혼란은 관계가 유동적이야. 예측할 수 없어. 그리고 이별 반응도 있죠. 안정형은 그래도 건강한 슬픔인데, 그에 비해서 불안형은 절망하고 집착하고, 회피형은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해버려. 나중에 터질 수 있어. 혼란형은 폭발, 단절, 회피 등 극단적인 혼합 반응이 나타나. 다 일어나는 거야, 실은. 근데 이거는 애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이별을 하는 순간 내 애착 유형이 바뀔 수 있어요. 뭐 유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게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좀 치료적인 메시지로는 애착 유형은 바뀔 수 있죠.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자동 반응을 인식해서 패턴을 익혀라. 파트너와 조율할 수 있다. 불안형은 감정의 과해석,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 돼. 회피형은 정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혼란형은 속도 조절. 본인이 좀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 안정형은 계속 잘하면 되고요. 새로운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또 넘어가 볼까요? 짝 선택에서 애착 유형의 중요성. 이거 좀 재밌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끌림 단계에서 애착이 어떻게 작용될까? 그거를 설명하는데, 짝 선택은 의식적인 취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의식적인 애착 스크립트. 우리가 이미 애착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그 맥락에 의해서 우리 애착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 취향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죠. 그런데 실제로는 과거 애착 경험이 만들어둔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 애착 경험이 만들어둔 무의식적 패턴이 있고, 우리는 그걸 취향이라고 믿어버리죠. 이거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내 책에도 있나, 이 내용이? 길거리에서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카드를 놓고, 한쪽 카드에는 금발의 여성이 있고 한쪽 카드에는 흑발의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해서 이쪽 사람이 금발의 여성을 골랐어요. 그렇군요 하고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카드를 상대가 모르게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흑발의 여성을 내려놓으면서, 그런데 이 여성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아까 금발의 여성 골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절반이 안 됐나 그래. 상당히 많은 수가 거기에서 자기가 아까 금발 골랐던 거를 순간적으로 잊고, 흑발의 여성이 더 아름답고 내가 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낀 이유를 말로 설명해. 이런 케이스는 진짜 많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것도 똑같은 커피를 놔두고, 하나는 500원짜리 커피, 하나는 5,000원짜리 커피라고 해가지고 5,000원짜리 커피라고 딱 규정해놓고 5,000원짜리 커피가 왜 맛있나요? 어떤 맛이었나요? 하면은 이 커피는 깊이감이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맛있다고 막 설명해.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이 존재해요. 이 사람이 말로는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선택 프로세스는 따로 돌아가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거지. 와인 실험도 그랬잖아요. 프랑스에 매해 다르게 나오는 몇 년산 보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훌륭한 와인이고, 미국에서 일관되게 생산되는 와인은 별로다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와인 시장에서는. 근데 막상 블라인드 테스트 하니까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그건 또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눈을 뜨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고급 프랑스 와인입니다 하면 마시면 되게 맛있게 느껴져. 눈 가리고 보면 아니거든. 진짜 맛으로만 평가하면 오히려 미국 그 일관된 매년 똑같이 생산되는 와인이 더 평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눈 뜨고 보면, 눈에서 보는 몇 년 산 와인 자기가 기억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더 맛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크게 보면 비슷한 다 맥락들이지.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믿는 거. 흔들다리 효과도 실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흔들다리에서 내가 흔들려서 심장이 두근거렸거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두근거린다고 내가 해석해버린단 말이야. 실제로 내 내면의 프로세스는 다른 게 돌고 있는데, 내 해석이 그 프로세스의 명분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취향 때문에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내면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는 거지. 성인 연애에서 대전제가 뭐야? 애착 유형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 끌리는지를 결정하는 심리적 필터라는 거죠. 그래서 짝 선택은 자기 애착 체계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 하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 잘 맞는다는 게 꼭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굉장히 어떤 문제의 패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애착 유형별로 끌림 패턴을 봅시다. 끌림의 기준은 상호 존중이에요. 일관성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정애착, 재미없네, 저런 거에 끌려. 하지만 이런 거에 끌려야 된다. 이런 거에 끌린다고 스스로를 속이라고. 나를 존중해주고, 일관된 모습이고,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끌리려고 애를 쓰라고. 못생겼다고 차버리지 말고, 재미없다고 차버리지 말고.
안정형하고 잘 맞아요. 건강한 감정을 그래도 표현하는 회피형. 만약 불안형이라고 해도 안정형이 그래도 좀 조절자 역할이 가능한 불안형. 이렇게 되면 뭐 가능하죠. 그래서 짝선택에서 안정형의 특징은 뭐 극단적인 매력 요소보다 좀 정서적인 안정감, 신뢰감을 중요하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근데 이제 안정 애착이었다가도 언제든지 다른 애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불안 애착은 누구에게 끌릴까? 강렬한 화학적 끌림, 뭐 첫눈에 반했다,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 처음 만난 날 그냥 바로 진도 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 되겠지. 빠른 몰입, 상대가 가진 따뜻함과 규정되지 않은 신비. 따뜻함과 규정되지 않은 신비. 누구야 이거? 사기꾼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규정되지 않은 신비함, 뒤가 구린 그런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 28 영수가 따뜻하고 규정되지 않은 신비함을 보여줬지. 그래서 다들 그 28개에서 막 많이들 빠져들었잖아요.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거. 아니, 뒤가 구리지는 않죠. 규정되지 않은 신비함. 하지만 실제로는 회피형에게 자주 끌린다.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연구에서도 밝혀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회피형이 거리두기를 불안형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형은 더 빠져. 이 사람이 나한테 거리를 둠으로써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더 강렬하게 빠져들어 버려. 이게 불안형의 또 과몰입이 또 회피형은 또 더 뒤로 발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강해져. 점점 더 빠져드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자기가 막 빠져들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착각해버려. 더 깊이 빠져. 그래서 그 결과로 불안형 회피형 조합이 가장 흔한 불안정 관계 패턴이 된다라고 합니다. 회피형 애착은 누구한테 끌릴까? 독립적이고 자기 관리가 가능한 사람, 어떤 자기 선을 안 넘어오는 사람이지, 감정적 요구가 안 많은 사람, 거리두기를 존중하는 사람, 말 그대로 편한 사람이지. 근데 실제로는 불안형에게 종종 끌려요. 왜냐하면 불안형의 강렬한 관심이 자기 가치 확인,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느끼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인기 있네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압박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뒤로 발을 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다가와. 더 발을 빼.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돼 버리지. 초반에는 좋을 수 있어. 근데 불안형은 이렇게 상대가 조금 뒤로 발을 뺀다 싶으면은 나를 보려고 그러나? 그래서 더 압박해. 앞에서 봤던 악순환이지. 그래서 회피형은 나는 누구도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 쉬워.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해준 사람하고도 나는 관계가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국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본인만의 전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자기 경계가 강해서 친밀감 학습 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홀레닝 애착은 누구한테 끌릴까? 강렬한 친밀감, 높은 화학적 반응, 동시에 약간의 거리감,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 야, 이것만 들어도 요상한 사람이군요. 아주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지. 뭔가 이게 되게 친한 것 같으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이렇게 되면 뭔가 사연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삐에로 같은 행동을 하면서 매력적인 이런 느낌은 누가 줬냐면 미스터 한이 줬어. 미스터 한 같은 사람이 약간의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나이가 어린 혼란형은 미스터 한 같은 사람에게 끌릴 수 있지. 미스터 한은 굉장히 친밀하게 굴면서도 신체적으로 높은 화학적 반응이 있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거리감. 근데 미스터 한이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미스터 한 같은 스타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가깝고도 먼 사람에게 끌리죠. 이유는 혼란형 내부의 두 가지 시스템, 우린 너무 잘 알죠. 이제는 우리 혼란형 전문가란 말이야. 강렬한 연결감과 빠른 감정 몰입을 원하면서도 친밀감이 높아지면 공포, 도망, 충동, 도망치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긴단 말이야. 아, 친밀한데 거리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같이 있을 때는 막 농담을 하고 막 안고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주는 사람이야. 히트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조직 보스랑 경찰관이 이제 대립하는 영화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그 조직 보스로 나오는데 그 조직 보스가 연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을 해. 모든 인간관계는 위기가 닥쳤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형이지.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거리감, 불안 요소. 그게 어떤 신비감으로 연결돼서 보여진다는 거야. 어릴 때는 그런 게 되게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거 끌리면 안 돼. 그래서 혼란형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안정적이지만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 가까워지고 싶으면 가까워지지 않고, 애정을 주지만 완전히 열어주지는 않는 사람. 안전하지만 예측 불가한 게 동시에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끌릴 수 있지. 너무 가까워진 사람은 지루하다고 느끼고, 애정을 다 주면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뭐야?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관계를 반복하게 돼요. 안정적이라고 느끼는데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 어때요? 상대가 이미 다른 애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뭐 하나의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주지만 완전히 열을 수 없지.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른 1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형은 트라우마적 끌림,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 그런 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이상화했다가 다시 또 폄하했다가 단절하고 다시 또 그리워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또 이상화하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랬다가 쎄해 그러면서 손절하고, 뭔가 쎄한 걸로 손절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뭔가 그 사람은 그립고 죄책감 자책감 가져다가 또 뭔가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이렇게 운명적인 사람 만났어 그랬다가 다시 또 어떤 분들 쎄해. 이게 반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짝선택의 핵심 진실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실 1, 끌림은 과거의 애착 시스템이 주도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유형이라고 믿는 건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건 남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로 선택하는 그 존재들은, 내가 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학의 애착 경험의 반복이야. 애착 유형이 맞아야 관계가 편안해진다. 안정과 안정 가장 좋고요. 불안과 회피 가장 불안정하고요. 혼란과 불안이든 혼란과 회피든 만나면 감정 폭발 가능성 굉장히 높죠. 안정과 혼란 만나면 혼란형의 치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안정형이 지치면 안정형이 다른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고. 진실 3, 화학적 끌림이 반드시 건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화학적 끌림으로 막 불같은 사랑을 했다가 어떻게 돼? 둘 다 죽어. 로메오 줄리엣 봐잖아. 다 죽어. 큰일 나. 인생 PT 9기에서 혼란형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여기서 이론 공부한 거를 실습을 하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렬한 화학적 반응, 빠른 몰입, 양가적 감정은 불안정 애착을 만드는 전형적인 초기 반응일 수 있다. 내가 지금 뭔가 이 사람에게 막 너무 끌린다. 그러면 물론 좋죠. 좋은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 끌리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 근데 끌리지 않는다, 화학적 끌림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별로다, 지루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치료나 이런 실전적으로 여기 이 칼럼에서 메시지는 일단 내가 어떤 유형에 진짜로 끌리는지. 안정과 회피는 그래도 나쁘지 않죠. 회피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고, 혼란형은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뭐야? 결국 믿지 못할 사람이야. 일단 완벽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화학적 끌림이 없어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근데 화학적 끌림만 계속 믿고 만난다면 지금 보여지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패턴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안정 애착이 습득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회피형은 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안정형은 안정된 감정 표현에게 끌리고. 그러니까 너무 끌리는 거에 끌려가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아. 끌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도 조금 더 멀리 보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좋은 상대를 찾는다고 하면 성실하고 예측 가능한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끌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관계 실패,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패턴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는가? 이게 애착 패턴의 무의식 선택인 거야.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운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강한 짝을 선택하기 위한 4원칙 나단. 첫 번째 일관성, 두 번째 정서적으로 가용성, 여유 있는 사람, 경계의 건강성, 나를 너무 매달리거나 침범하지 않고 너무 본인 혼자서 동굴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서로 좀 존중하는, 내로남불 없는 그런 4가지의 원칙을 가진 사람이면 아주 베스트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 만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다 갖출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쨌건 이게 이상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원칙이 필수고, 근데 이거를 다 제쳐두고 그냥 화학적 끌림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따지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없는데 강렬한 끌림만 쫓는다, 그거는 애착 트라우마의 작동 신호일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심장이 두근대는 게 과거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트라우마를 다시 재현시킬 상대를 만났어. 야, 두근댄다. 야, 얼마나 폭발적일까? 야, 두근두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조심해라. 심장이 두근대는 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두근거리고 있을 수 있다. 야, 전쟁이 터진다. 야, 전쟁이 예상된다. 아, 두근댄다. 다시 또 전쟁터로 가는구나. 야, 그동안 도시에 있느라고 힘들었지. 아, 이렇게 평온한 사회는 나랑 맞지 않나. 아, 전쟁터에 피바람이 불어야지. 그래서 두근두근 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설렐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렘에 너무 끌려가면 안 돼. 경계의 건강성. 예를 들어서 경계의 건강성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감정이 힘들고 그래서 막 매달리고 내가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도 막 불안해하고 왜 연락 안 했어 하고 이거는 막 경계를 막 넘어오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힘들 때 그냥 딱 차단하고 숨어버리는 거. 나 시간 좀 가질게 하고 그냥 모든 거 다 혼자 하는 거. 2가지 다 경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지. 너무나 두꺼운 경계를 가지는 사람, 아니면 경계가 없이 모든 거를 매달리고 모든 걸 의존하려는 사람, 이런 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 그래서 안정된 파트너, 이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측 재학습의 가장 강력한 환경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서 경험,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사람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면 모두 어떤 유형이든 다 안정 예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애착 트라우마가 시키는 조종에 끌려가지 마라. 오늘은 기원과 성인기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혼란형 애착의 특수성을 조금 더 집요하게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재밌죠?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2000번 들으세요.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했던 내용들을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또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험은 다른 데서 못할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은 그 뒤로 또 대폭 할인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걸 PT처럼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